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요즘 얄타 2.0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러중미의 3강 구도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러시아, 중국이라는 2강, 미국 일약의 구도입니다. 지금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종종 러시아가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될 것이며 심지어는 속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러시아, 중국의 유대감은 역동적으로 발전했고 러우전이 발발하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경제, 문화적 관계를 끊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러시아를 취소하려 함으로써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모스크바의 경제적, 정치적 동맹으로서 베이징의 중요성이 부인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시니어, 주니어 관계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요소를 들어가며 러시아가 중국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우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10배 차이가 나는 양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듭니다. 통계적으로 이는 맞는 팩트지만 고의적인 단순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보완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군사적 잠재력과 자원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우위지만 핵 전력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훨씬 우월합니다. 과학기술을 보면 러시아가 기초과학에 강점을 가진 반면 중국은 기술의 상품화와 응용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자원에서는 러시아가 월등해 중국을 크게 돕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겁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세기 동안 글로벌 무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위치는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2000년도 미중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입니다. 파란색은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인 나라입니다. 빨간색은 중국을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둔 나라입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를 보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유라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남미가 모두 중국을 최대 무역국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저 중남미와 남미 북부, 그리고 서유럽, 스칸디나비아 정도에서 겨우 체면치레만 할 정도입니다. 사실 글로벌 사우스 전체가 미국의 등을 돌리고 중국에 붙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중국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고립되고 있다는 되도 않는 소리를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무조건 조롱해야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골빈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진핑이 알아서 중국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 나온 것도 다소 피상적입니다.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중국에 더 유리합니다. 러우전으로 인해 서유럽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서유럽은 현재 미국에 대들면서 중국에 구애를 하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를 혐오해왔기 때문에 자격지심에서 러시아에 화해하자는 말은 참아 못하고 수출시장의 마지막 지푸라기인 중국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최근 미국이 11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 척에 130억 달러나 하는 미국의 항공모함은 몇 분 안에 중국의 최신 미사일에 의해 격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미국의 슈퍼캐리어가 가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본 팩트지만 영국은 그동안 이런 주장을 삼갔습니다. USAID가 BBC에 대한 보조금을 끊으면서 생겨난 논조의 변화입니다. 또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애니메이션 블록버스터 너자2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삐딱한 시선으로 보던 BBC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영국도 미국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러시아 중국 관계가 시니어, 주니어 관계가 아니라는 점은 러브 관계를 보면 두드러집니다. 러시아 북한 관계에 대해 베이징은 속으로야 불만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항의는 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은 국내 또는 국제정치 측면에서 평양의 행동을 지시하지 않고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확실히 러시아를 얻음으로써 아주 큰 카드를 쥐게 됐습니다. 베이징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도 얻었고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으로 확고한 방어망도 얻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북한이 브릭스에도 가입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 딱히 반대할 나라도 없습니다. 한편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최근 러시아가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됐고 미국과 세계적 안정에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러중 관계로 인해 전략적 자율권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미국은 러중 관계를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된 러시아는 마르코 루비오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만 중국은 좀 다릅니다. 반중 매파인 루비오는 중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러미중 삼각구도에서 일정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최근의 시도는 닉슨 효과를 재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지만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이나 트럼프의 속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외교로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내 중국의 전략적 타격을 가하는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훨씬 더 위험한 경쟁자로 보고 러시아는 세계적 지배를 위한 투쟁에서 미국이나 중국과 연합할 부속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도 아니며 그런 관점은 오로지 미국 엘리트의 마음속에나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필요한 군사, 정치 자원 역량을 갖춘 대국이며 누구의 부속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할 의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새로운 냉전에서 러시아를 동맹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동맹보다는 파트너라는 개념을 선호합니다. 중국은 과거 소련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붕괴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미국과 냉전 시기의 대결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사회, 경제적 발전이 여전히 최우선 순위이며 외교 정책은 이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중국은 예전에 열강의 식민지였던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적 유대를 확대하는 게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패권을 해체하려 하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이데올로그들은 다자주의가 특징인 포스트 아메리칸 세계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특정 국가들은 책임있는 세계 강대국이라고 불리며 집단적 힘으로 인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아무도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전략적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상품 시장에 접근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동서간 교량으로서의 운송 잠재력을 활용해 유엔 안보리, 브릭스, SCO의 일원으로 러시아와 외교정책 행동을 조정합니다. 동시에 중국은 러시아와 너무 가까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십은 강대국이 주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 상호적이고 공평한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델은 미국인들이 세계경찰, 인류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겠다는 야망을 버리고 지구촌을 나쁜 놈 대 좋은 놈으로 분류하는 것을 멈춘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색깔 혁명을 일으키거나 상상 속의 러시아 중국 동맹에 대항하는 것보다 자국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